세계 속 한국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술력, 고용, 무역 수지, 안보, 그리고 AI 배터리 로봇 반도체까지 연결되는 산업 종합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핵심 국가들의 모임인 G20 중에서 자국 자동차 회사를 실제로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일까? 오늘 영상은 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별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누가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왜 자동차 강국으로 인정받는지 숫자와 구조로 빠르게 정리합니다. 먼저 G20은 19개 국가와 2개 지역기구로 구성됩니다. 그중 자동차 회사를 가진 나라들을 골라보면 사실 자동차 브랜드 OEM을 보유한 국가는 생각보다 많고, 동시에 진짜 글로벌 상위권으로 지속 경쟁하는 나라는 더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상위권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부터 보죠.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거의 국가 정체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은 제조업 역사를 바꿨고, GM은 대기업형 글로벌 플랫폼 전략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강점은 시장 규모와 자본과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시에 공급망과 비용 구조가 흔들릴 때 충격이 크게 오는 구조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은 전기차의 스토리와 자본시장 가치를 만들었지만 전기차로 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느냐는 여전히 경쟁 중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토요타를 중심으로 품질, 신뢰성, 하이브리드, 생산 시스템의 표준을 만든 나라예요. 토요타 생산 방식은 전 세계 제조업 교과서가 됐고, 혼다, 닛산, 스즈키, 마쓰다까지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심은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품질과 원가, 생산 효율을 한 세트로 묶어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장기간 밀어붙인 전략이 최근 다시 강점으로 부각됐죠. 유럽으로 가면 독일이 상징입니다. 독일은 프리미엄 엔지니어링의 최정점으로 폭스바겐 그룹,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브랜드가 고급차 기술력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은 내연기관 시대의 기술 레벨을 끌어올린 나라예요. 다만 지금 전기차 소프트웨어 전환에서 기존 강자가 가진 구조적 부담도 있습니다. 플랫폼 전환은 단순히 엔진을 배터리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장 소프트웨어 데이터 운영으로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축입니다. 프랑스는 르노 같은 대형 메이커를 보유했고, 유럽의 거대 그룹인 스텔란티스, 여러 브랜드 연합의 핵심 브랜드들도 프랑스, 이탈리아 뿌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페라리 같은 초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과거 피아트 중심의 대중차 산업 역사도 갖고 있죠. 영국은 대량 생산보다는 프리미엄 럭셔리 니치 브랜드 전통이 강하고, 지금은 다수 브랜드가 글로벌 자본에 인수되면서 브랜드는 영국, 생산과 자본은 다국적 형태가 많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서 중국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플레이어예요. BYD, GD, SIC 같은 거대 기업들이 내수 시장의 규모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대량으로 밀어붙였고, 가격 경쟁력과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흔듭니다. 특히 전기차는 부품 구조가 단순화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대량 생산과 공급망 통제가 강한 중국의 장점이 크게 작동합니다. 다만 중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정치 규제 신뢰 이슈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도 중요합니다. 인도는 타타, 마힌드라 같은 자국 메이커가 있고, 거대한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핵심은 앞으로 내수 기반 규모가 글로벌 회사들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자국 기업이 기술을 쌓으며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터키는 최근 토지 같은 신생 전기차 브랜드를 내세우며 국가 프로젝트로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루시드 생산과 함께 자국 브랜드 프로젝트, CER 등을 내세우며 산업 다각화 전략으로 자동차를 키우려 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브랜드, 아브토바즈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려 했지만, 최근 몇 년의 지정학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방향이 강해졌고, 이게 기술 품질 부품 측면에서 장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G7에서 자동차 회사가 있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상위권으로 장기간 유지되는 나라는 극히 제한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그리고 한국이 그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냐? 글로벌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묶은 현대차 그룹은 2025년 세계 3위권 판매 그룹으로 평가됩니다. 1위는 토요타, 2위는 폭스바겐, 그리고 3위가 현대차 기아 조합이라는 식의 구도가 대표적이죠. 즉 한국은 자동차 강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수익성과 제품 믹스에서도 상위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동차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조립에서 시작했고 기술을 내재화했고 수출로 체급을 키웠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후발주자 전략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독일이 만든 기술 레벨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특정 시점부터는 가성비만이 아니라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고급화를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현대차의 제네시스와 기아의 디자인 혁신으로 대표되는 구간이죠. 한국의 자동차 기술 발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품질원가 글로벌 생산 체계로 올라왔고, 전동화 시대에는 배터리 생태계와 전장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확장하면서 차를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려고 한다. 한국의 강점은 자동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관 산업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소재, 디스플레이, 통신, 제조 자동화. 자동차는 결국 종합 시스템이라 주변 산업의 경쟁력이 자동차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기업과 숫자로 갑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연간 실적에서 매출이 186.3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47조 원, 순이익은 10.36조 원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판매는 약 44만 대 수준이었고 전동화 차량 판매도 큰 폭으로 늘었다는 포인트가 제시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큰 회사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가격 경쟁과 관세 인센티브 부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매출 규모와 이익 체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기아도 2025년에 연간 매출 114.1조 원, 영업이익 9.1조 원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고 글로벌 판매는 약 314만 대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브랜드 두 개가 동시에 100조 원대 매출을 만드는 구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단일 기업의 우연이 아니라 그룹 레벨의 체력으로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주가 이야기도 하죠. 자동차 주가는 단순히 올해 실적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산업 전환에서 누가 플랫폼을 잡느냐를 봅니다. 최근 현대차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마다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동화, 자율주행 협력, 그리고 로보틱스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기대감이 붙으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밸류에이션이 재해석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한국이 선진국들과 비교해 어디에서 우위냐? 첫째, 제품 믹스의 균형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스토리가 강하지만 전체 라인업에서 수익성 안정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독일은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가 강하지만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전환에서 구조적 부담이 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로 강하지만 순수 전기차 전환 속도에서 시장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전기차를 동시에 돌리면서 지역별 규제와 수요에 맞춰 최적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전환기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둘째, 속도입니다. 한국 기업은 신차 개발과 생산 전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변화에 민감했고 제품을 빨리 바꾸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전략, 충전 인프라 협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계 같은 영역에서 빠른 피드백이 경쟁력이 됩니다. 셋째, 제조와 품질의 결합입니다. 중국은 속도와 가격이 강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신뢰 브랜드 프리미엄이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 이미 북미 유럽에서 판매와 품질 평가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쌓아왔고 동시에 가격 경쟁도 할 수 있는 원가 구조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포지션이 전환기에서 강합니다. 넷째, 공급망의 다층 구조입니다. 한국은 자동차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와 전자부품, 소재, 제조 장비까지 연관 산업이 촘촘합니다. 자동차는 배터리, 인버터, 전장 센서, 디스플레이, 통신이 결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변 산업이 강하면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국가 산업으로서의 우위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관세와 지역주의가 강해질수록 생산 기지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일수록 규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해왔고 시장은 이를 리스크 관리로 해석합니다. 이제 미래 가치, 향후 전망으로 갑니다. 자동차 산업의 다음 10년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전동화,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화 로보틱스입니다. 전동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규제와 시장의 방향이 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차량의 기능을 업데이트하며 차를 서비스로 바꿉니다. 여기에 공장 자동화와 로봇이 결합되면 제조 원가와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미래 자동차 기업의 본질은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의 기회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은 이미 하드웨어 제조에 강하고 전동화로 가면서 배터리 생태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환에서 완벽한 승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이 추격이 아니라 역전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환기에는 완성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하고 고치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관세와 무역 갈등입니다. 자동차는 정치와 직결됩니다. 둘째, 중국 전기차의 가격 공세입니다. 시장이 가격 중심으로 재편되면 마진 압박이 커집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약하면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넷째, 배터리 원재료와 공급망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은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글로벌 톱티어로 분류되는 판매 규모와 두 브랜드가 동시에 기록급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전환기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제품, 믹스와 생산 네트워크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가 자동차 회사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 3위권 규모로 수익성과 브랜드 신뢰까지 갖고 전황이 플랫폼 경쟁에 들어갈 체력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소수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의 관점으로 정리할게요. 오늘은 G20 자동차 보유국을 한 번에 훑고 한국의 위치를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한 기술을 더 깊게 파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가 왜 전환기 최고의 무기인지, 전기차 플랫폼에서 원가를 어떻게 깎는지, 자율주행과 로봇이 왜 자동차 밸류에이션을 바꾸는지 같은 주제로요. 한국 자동차의 미래 가치는 차를 얼마나 파느냐만이 아니라 전환기에서 플랫폼을 얼마나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FE Influence, 기술과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세련되게 정리합니다. 구독해두면 다음 편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핵심 승부처 한 가지를 찍어서 선진국 대비 우위와 투자자 시각까지 더 깊게 파고들어 드립니다. FE Influence, 기술과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세련되게 정리합니다. 구독해두면 다음 편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핵심 승부처 한 가지를 찍어서 선진국 대비 우위와 투자자 시각까지 더 깊게 파고들어 드립니다.